육모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했었던 얘기죠.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2년 수능, 24년 수능, 그리고 올해 육모 화작은 이렇게 새 시험을 기준에 두고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쌤, 저 원래 화작 잘하는데 아무 필요 없어. 평소에 뭐 교육청 다 맞고 덕후 다 맞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나와도 다 득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배들도 바보가 아니겠죠. 근데 보면 정답률이 지금 여기서 53, 31, 49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6월, 9월에 쉬었고 이때도 6월, 9월에 쉬었습니다. 근데 23년 수능에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화작을 출제했더니 1컷이 95점이 됐다고. 95점. 그러니까 등급 컷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런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24년 수능 때 다시 화작을 좀 어렵게 냈는데 올해는 육모부터 좀 까다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도 공부 좀 해줘라. 알겠죠? 딱 이 세 가지 기출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탐구 과목 50점 만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 24점이 배점이죠? 절반만큼은 공부하고 있습니까? 절반만큼은 다 공부하고 있어? 보통 언어 매트 선택자들도 겨울에 또는 뭐 길어야 한 3월달 정도까지 개념 강의 띡 듣고 다 끝이죠. 근데 24점 내에서 점수가 흘러나가는 거 크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학 갈 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선택 보면 언어 매체 뭐 23년 수능, 24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다 어려웠는데 이때는 매체도 조금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45번 정도가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미리 좀 대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읽을 때 선지도 좀 끊어가면서 읽어줍시다. 선지. 알겠죠? 자, 그리고 26, 47 뭐 어려운 문제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39번 차자표기 나왔죠? 차자표기. 근데 고대 국어는 기출 문제가 없어. 2번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그동안 기출되진 않았지만 EBS에 실려있는 소재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언어 매체, 그리고 수능 완성의 문법 문제 다 풀어주기 바랍니다. 매체는 풀 필요 없습니다. 문제 그지 같아. 그래서 문법 문제 다 풀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EBS 연계 양상 고찰해보면 일단 독서에서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는데 여러분 쪽수로 보면 286, 307, 283이니까 저기 뒷부분에서 연계가 됐죠. 여러분 학창시절을 잘 생각해봐. 고3 때 늦은 시험, 수특 독서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학교도 많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뒤쪽은 잘 안 됩니다. 근데 막상 연계는 이런 데서 되죠. 막상. 그래서 고3들이 EBS 연계 대비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좀 있어. 중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특 독서 지문을 다 읽고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할까? 쓰면 좀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뭐 이 정도 연계가 되니까 연계바를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수특 독서 본문 말고 사용설명서 있죠? 사용설명서 그거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지문 해설 부분만 그냥 가볍게 여러분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는 뭐 퀄리티가 썩 좋진 않아서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뭐 우리는 이 반은 7월 달부터는 상상 모의고사 풀 건데 거기서 어차피 다 연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복습해주면 알아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 모의고사 구매하면서 이매진 월간지도 다 구매해야 되거든?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상상 측에서 월간지 같이 구매 안 하면 상상 모의고사 구매를 할 수가 없다. 거의 강매를 시키고 있어서 똑같잖아. 이간 모의고사만 따로 구매할 수 없죠. 간쓰게 같이 세트로 구매해야 되죠. 근데 이매진이
거기 들어가 있는 지문이 싹 다 100% 수능 특강 연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풀어주면 되겠어. 자, 수직 문학도 굉장히 연계가 좀 많이 됐는데, 근데 이대봉전이나 아버지의 땅, 청산행,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좀 쏟아졌는데, EBS 연계 대비를 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9월달 모의평가나 또는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아는 거 나왔으니까 그냥 빨리 풀어야지. 여기서 시간 단축해야지. 하는 순간 흘리는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EBS 연계 대비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아는 게 나와서 기분 좋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게 끝. 됐죠? 네, 멘탈이 안정되는 효과 되게 크죠? 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EBS를 완전히 놓지는 않되 뭐 현장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 본인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간 단축에 욕심이 생겨나거든. 알겠죠? 자, 다음에 인문철학 역시 독서 변별력 확보의 이 핵심이었는데 작년 6월 이후로 확 어려워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법경제나 과학기술은 어렵게 됐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독서 지문에서는 인문 철학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얘기하겠지만 15번, 16번 이 두 문제는 사실은 기출문제 클리셰를 다 거의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수업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잘 풀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가 해설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결론에 보면 화작 선택자 그리고 엄매 선택자 각각 정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5개 뽑아왔는데 일단 주목해야 될 게 뭐 들어가 있어? 여기는 뭐 들어가 있죠? 선택. 맞죠? 문법하고 작문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시하다가는 2점, 3점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3개는 독서 문제죠? 얘는 문학이지? 맞습니까? 결론 내보면 이거 무슨 뜻이야? 골고루 다 어렵다. 골고루 다 어렵다. 그러니까 21년 수능이나 22년 수능 때까지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냐면 독서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문학은 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평이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선택도 오답률이 좀 높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쉬웠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작년 6월달 이후에 9월달 모의고사부터 좀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작년 수능 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좀 가져갔죠? 문학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그에 비해서 독서의 난도는 좀 낮아졌다. 그 이전에 비해서. 맞죠? 근데 이번 6월달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라고 결론 지어야 돼?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이 특출나게 이전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골고루 다 어렵습니다. 물론 인문 철학 질문은 좀 특출나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도가 좀 상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전 영역에 좀 고른 학습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게 결론이겠고, 자, 그러면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4에서 7번부터 봅시다. (4에서 7번) 여러분 일단 4에서 7번에 1문단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몇 문장 안 되니까 금방 다 외웠죠? 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서술어 뭐라고? 당연하다고. 당연한데 그런데죠. 당연한데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여기 밑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생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까 그게? 첫 번째 뭐라고? 아,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은 거잖아. 다시 서술어는 당연하다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관찰된다. 두 가지 생각. 이런 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시간 단축은 힘듭니다. 문장을 읽었으면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야 적지 않다야? 꽤 많죠. 그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무슨 생각?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원칙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됐나? 다음에 두 번째,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특정한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오케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확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왜 도대체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가?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됐나? 따라서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과도제적 경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3문단이 장점, 그리고 4, 5, 6 나머지 문단이 뭐가 되는 거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짜게 되겠죠. 1문단 읽자마자 그 생각이 다 나와요. 알겠죠? 그 생각이 다 들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여러분이 지문 독해, 지문 해설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해야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1문단 읽었을 때 어떻게 독해해야 되겠다. 이게 방향성이 잡히잖아.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사람은 뒷부분 읽었을 때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거거든. 그 정보량이 버겁지가 않은 거죠. 지문 해설 정독하고 있나? 정독해야 돼. 그래서 왜 그렇게 지문 해설이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 끊임없이 납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스킬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방법에 기대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땐. 됐죠? 자, 그런데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짜게 집중해서 질문 읽어내려 가기 전에 기출 예시 좀 봅시다. 23년 6월달 모의평가 신화에 담긴 육가 사상, 쌤이 또 되게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의 양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문제점 A라면 해결 방안의 기본적인 양상은 not A입니다. not A 확인해 봅시다. 육가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첫 번째 문제점이죠.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두 번째 군주의 교만과 사치, 세 번째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게 네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했는데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해결된 거죠? 2번 해결된 거죠. 다른 사상도 수용했으니까. 다음에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다. 그에게 무의는 뭘 가벼이 하고? 오케이, 1번에 대한 해결책. 군주의 수양을 강조한대. 얘는 3번에 대한 해결책.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뭐? 현명한 신하의 임용이니까 네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짝이 딱 맞게 떨어지게 되죠. 알겠죠? 여기서도 문제점이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3문단 갑시다. 3문단의 두 번째 줄, 밑줄.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그래서 이게 지나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3문단 가보면 3문단의 두 번째 줄.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소수의 경영자와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된다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그 다음 단락부터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1문단의 문제 제기에 의거한 독해 방향 설정,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 이렇게 힌트 줬으니까 나머지 읽어보고 나서 7번 문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간은 6분 30초 주겠습니다. 시작.
2분 전. 일 분 전.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이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이문단.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끝나주고, 그게 1문단의 세 번째 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예컨대 우리 회사도 한번 생각해봐. 메가스터디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 경영을 한다. 의사결정은 빨리빨리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도제적 경영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도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문단에서 떠올렸던 생각에 대해서 첫 번째 해명이 됐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인데 과도제적 경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뭘 지향하기 위해? 그쵸?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해명됐지? 자, 3문단 가겠습니다. 과도제적 경영은 밑줄. 오랜만에 개념정이 이렇게 다 일러서 주고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말한다 밑줄. 자, 문장의 주어 스스로 확인해 보니까 뭘 얘기해 주고 있죠? 과도제적 경영의 개념정의. 맞습니까? 자, 과도제적 경영은 뜻이 뭐지? 첫 번째, 경영진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결속력이 강해야 돼. 세 번째, 실질적 권한이나 정보를 독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도제적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경영자가 소수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 이거 다 갖추고 있어야 돼. 문제 7번 갑시다. 자, 보기의 다섯 번째 줄, 밑줄.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탈락이죠? 정보 독점, 여기서 탈락이죠. 자, 다음에 경영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또 뭐가 빠져있죠? 실질적 권한의 독점, 이게 빠져있는 거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7번에 보기에 등장한 이 기업은 과도제적 경영이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답은 1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로 인한 폐해도 없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7번의 별표 하나 쳐보고 위에 이렇게 필기해 봅시다. 집중력 유지, 보기와 선지. 집중력 유지, 보기와 선지. 일단 첫 번째, 지문 읽을 때 과도제적 경영. 별 얘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와, 이 출제자께서 이 독서 세지문 중에 첫 번째 지문에서 나의 숨통을 틔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이럴 때 조심하라 그랬죠? 45문제 중에 여러분이 집중력을 풀어도 되는 그런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병 같은 문제 흘리게 되는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이게 보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찰 끝까지 해줘야죠. 그런데 일단 지문 읽을 때 조금 쉽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집중력이 풀어지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그 독서 지문하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있죠? 다 읽고 나면은 보기나 선지 들어갈 때 이게 긴장이 좀 풀어져.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면 8분 능선 넘었다 이런 거죠. 거진 다 해결했다. 문제는 가볍게 한번 털어보자.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읽었으니까. 근데 이번 6월달 모의평가 느낌이 좀 어땠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미안합니다. 해설이 좀 늦어져서. 근데 간쓰기부터 해치우느라 어쩔 수가 없었어. 지문 다 읽었는데도 선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좀 많지 않았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 영역별로 다 난도가 높아졌는데 선지도 어렵습니다. 그 선지 읽을 때 긴장 풀면 안 돼. 보기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다섯 번째 줄 소수의 주주만으로 보는 순간 광분해서 이거 과도제적 경영이네 이러면 안 된다고. 됐죠? 그리고 오답은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정답률이 화작 기준 37%인데 3번 찍은 비율이 27%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답을 빨리 못 냈다면 3번까지 가서 답 3번이네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3번에 보기의 두 번째 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여기 밑줄, 선지의 두 번째 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여러분 여기 A 입장은 과도제적 경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자는 얘기 아니야? 근데 현행대로 유지하면 과도제적 경영이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선지 보면 앞부분 맞는 말이고 뒷부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이 부분 틀린 게 살짝 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 읽을 때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한 번에 파악하지 않으면 문장 통으로 읽게 되면은 이걸 그냥 슥 지나가게 된다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읽게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7번에 3번이 오답으로 많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문단. 자,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대우야, 대우. 여러분 김우중 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옆에 적어봐. 분식회계. 몰라? 사문단 옆에 적어봐. 분식회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회계자료는 우리 기업 잘 나간다 꾸미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골만 들어가고 있는 이 상태는 장부를 따로 마련하는 거죠. 대우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IMF 이전까지 대우가 재계 순위가
아무튼 10위 안쪽이었거든. 근데 분식회계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 재계 순위가 급하락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가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우가 가전, 자동차 등등 금융 등등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거든. 분식회계 혐의로 김우중 회장은 구속돼서 옥살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인 거죠. 분식회계.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서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해결 방안은 뭐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걸 같아지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같아지도록. 다시 문제점이 A라면 해결 방안의 기본은 not A라니까. 국어주문에서.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 여러분 잘 봐봐. 가격은 지금 이미 합의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게 유리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래 주식 가격이? 아니죠. 올라가야죠. 그래야 지금 정해둔 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경영자는 뭘 추구할까? 기업의 주가 상승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기업의 주가 상승은 누구한테도 이익이죠? 주주들한테도 이익이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됩니다. 이게 문제점. 해결 방안. 됐죠? 그러니까 주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게 보상 체계를 마련해둬야 경영자가 기업의 주가 상승을 추구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됨? 됐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쌤도 메가스터디 주식 스톡 옵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이 스톡 옵션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죠.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강사들 중에서도 진짜 극소수만이 이런 스톡 옵션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자, 이 권리를 행사하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면 스톡 옵션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됐나? 그래서 6번에 1번 삭제. 6번에 1번 삭제. 적어도 손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그럼 이거 역시 어떻게 경영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거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차이가 없죠? 둘은. 됐나?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보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도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은 보면은 다 재무제표 자료가 공시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법상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이 재무제표를 외부에 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작성한 게 맞는지. 맞죠? 여러분 혹시 CPA라고 들어봤나? 요즘에 문과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CPA, 나머지 하나가 리트 이렇던데 자, CPA는 공인회계사라 그래서 경영대 과목 들으면서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이 회계, 재무, 그 다음에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법하고 세법까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내 주위에 회계사들 보면은 수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 제일 빨리 붙은 사람은 1년 반 만에 전국 수석으로 붙었습니다. 최연소. 지금 서울대 경영대 교수하고 있는데 나보다 한 살 동생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경영대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학을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행진이나 외시에 비해서는 휴학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 학교를 9학점, 12학점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시험 준비가 좀 가능한 그런 시험이죠. 그리고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있는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입니다. 근데 1차 통과하고 2차에서 5과목 중에 예컨대 내가 3과목을 패스를 했어. 그럼 나머지 2과목은 내년에 얘만 따로 치면 됩니다. 그걸 유예제도라고 하는데 행시, 외식 그런 거 없습니다. 3차에서 떨어져도 무조건 1차부터 다시. 그래서 2차에서 소수점 차이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1차를 쓸쓸히 준비하고 있었죠. CPA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시험 붙어가지고 안진이나 3일, 3정 이런 회계법인 들어가면 이제 회계 감사 업무 아까 얘기했던 거 재무제표 제대로 작성한 게 맞는지 그런 거 이제 일 도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도 되고 회계사 시험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같이 나오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카시오 쌀집 계산기 알죠? 쌀집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 슈퍼마켓 가면. 근데 그게 회계가 진짜 짜증나는 게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 2개에 한 보트를 쫙 달아놓고 숫자를 계산했을 때 양쪽 변이 합이 똑같아야 돼. 1원이라도 차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빠뜨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쌀집 계산기 막 두드려 가면서 계산하는 게 나는 잘 안 맞더라고. 물론 실무에서 엑셀 가지고 다 처리하겠죠.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이 따로 있겠지. 쌤은 회계원리 수업 듣고 CPA는 내 길이 아니구나. 바로 포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1위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 제도도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통 사회이사는 이 경영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계나 재무를 전공한. 쌤이 복학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회계원리 교수님이 경영대 학장님이셨는데 자꾸 기아자동차 얘기를 하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기아자동차 회장이 자기 친구인데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인데 여러분 기업체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이사급으로 같이 받겠죠. 그치. 가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 몇 번 해주고. 그래서 대충 그 교수님의 수입이 얼마나 될까 동기들이랑 계산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한 몇십억 됐던 것 같아. 그러면 강사들이 나중에 2타, 3타 이렇게 되면 한 20억, 30억 이렇게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돈을 똑같이 많이 벌어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메가스터디 강사입니다. 이거 하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좀 차이가 심하죠. 쌤의 꿈은 경영대 교수가 돼서 사회이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농담입니다. 진짜 사회이사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진짜 서울대 경영대 교수들은 되게 축복받은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거기다가 영어 강의 1년 동안 개설하면 그 다음에 1년이 안식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1년 동안 쉬어도 급여가 그대로 나옵니다. 교수들 진짜 거의 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힘든 길이 있었겠죠. 자, 5번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경영진과 좌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죠. 뭘 의미하는 거지? 얘 의미하는 거지. 예. 이거. 됐죠?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7번에 1번 다시 갑시다. 자, 이거는 어디였지? 아무튼 어느 지점 수강생이 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선생님,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이 무조건 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든 얘기죠. 왜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이런 의도 있기 때문에. 근데 7번에 1번이 왜 정답이야? 어떤 말 때문인 거죠? 과도한. 과도한 때문인 거죠. 이 과도한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걸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이점보다 뭐가 훨씬 강해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강해진다. 그런 과도한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본문 어디에도 과도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알아서 생각해야죠. 어떻게 집어낼 수 있는 거죠? 1문단 읽자마자 과도제적 경향은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인데 왜 하고 있을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7번의 선질 1번 과도한 적자를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납득됩니까? 생각보다 1문단의 문제 제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내용을 정리하고 나가느냐, 이게 이후의 반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큰 영향. 그리고 이런 식의 해설은 쌤 평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설하고 있죠? 똑같이 풀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에서 7번까지 살펴봤고 나머지는 10분 쉬고 나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끊고 갑시다.